이어서 이제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 두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시 그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까지는 이렇게 영상 말고 녹화한 PPT로 좀 업로드를 하게 됐고,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로, 물론 다음 시간에 이제 교실에서 보겠지만, 그 다음번 온라인 수업 때부터는 다시 이제 스튜디오를 가서 강의를 열심히 찍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계의 목축업부터 시작을 해서 식량의 국제 교역과 이동까지 같이 이제 우리 이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 단원을 오늘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번 같이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프린트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81페이지 세계의 목축업부터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세계의 목축업. 이제 그 PPT 나와 있는 지도를 같이 보도록 할게. 보게 되면은 이제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통해서 목축업이 주로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일단 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어떤 게 있냐면 서남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은 바로 이제 이슬람교가 주도, 어,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종교 배우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은색 점이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검은 점 같은 경우는 유럽의 스페인 쪽 한번 볼까? 스페인 이쪽에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분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보게 되면은 미국에는 이제 소점과 돼지점이 함께 이렇게 찍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인도 그리고 북아메리카, 역시 미국이지, 미국에서부터 멕시코까지 전부 좀 많이 분포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남아메리카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쪽 보게 돼도 굉장히 많이 소를 사육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한번 보게 되면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는 그 사하라 사막을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그 사하라 사막 남쪽 그리고 북쪽에 모두 소를 키우는 점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유럽 쪽에 가게 되더라도 유럽에도 전반적으로 소를 많이 사육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그 동물들이 사육이 되고 있는가 해서 소, 돼지, 양을 사례로 한번 알아보면은, 아이고,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보게 되면은 소를 가장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약 15억 마리 정도 사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은 이제 10억에서 12억 사이, 한 11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돼지는 10억 마리가 채 되지 않는 이 정도의 이제 규모로 사육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가축들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 목축업의 발달 이유부터 간단하게 짚고 갈게. 목축업의 발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에 따라서 육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래. 이게 효율, 효율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같은 노력 아니면은 같은 양의 자원을 들였을 때 곡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쌀, 밀, 옥수수, 감자 이런 것보다 육류가 훨씬 효율이 떨어진대요. 같은 에너지를 들였을 때 뭐 쌀은 한 10kg 정도를 생산할 수 있으면은 소고기는 1kg, 이런 식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류를 본격적으로 먹는다는 뜻은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비 수준이 성장을 했을 때에 이제 목축업이 본격적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최근 한 20년 동안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 그래가지고 중국이 경제 성장함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육류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해. 15억 명 정도의 인구가 갑자기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많은 양의 고기를 먹게 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이전에 생산했던 만큼보다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목축 지역의 확대다. 그래서 저기 호주와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지역과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에서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 그리고 미국 이쪽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목축 지역이 확대되면서 축산물의 국제 이동이 증가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알아볼 그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는 세 가지. 소, 양, 돼지인데 소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소 같은 경우에는 농경 사회에서는 먼저 노동력을 대신하는 동물로 이용을 해왔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이긴 하지만 조금 오랫동안 그 사육을 해왔던 가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소는 고기뿐만 아니라 유제품, 우유나 치즈, 버터 같은 것도 얻기 위해서 사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소는 한 부위도 버리지 않고 다 먹는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높은 그런 가축이구나라고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방목의 형태로 사육이 된다. 방목 같은 경우는 넓은 땅에 이제 자유롭게 풀어놓고 기르는 형태의 사육을 방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봤더니 강수량이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소, 좀 더 적은 지역에서 양을 사육하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원 그래프 한번 보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소를 약 15억 마리 정도 사육을 하는데 브라질과 인도, 미국, 중국 순서도 많은 양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 같은 경우는 고기 그리고 젖을 얻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육을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양털을 얻기 위해서도 최근에는 사육을 하는 경우가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목, 그리고 조금 전에 소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던 뭐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메리카 이런 지역에서는 방목의 형태로 사육이 된다고 합니다. 방목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넓은 지역에 풀어놓고 기르는 것을 방목이라고 하고 유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어느 정도는 풀어놓고 기르는 형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풀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과 가축들이 함께 이동하는 형태가 추가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나이지리아, 수단 이런 순서로 많이 사육이 되고 있다고 그래프에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돼지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 이슬람의 영향으로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사육이 되지 않고 유목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돼지 같은 경우는 좀 습한 거 좋아하고 물 웅덩이 이런 것들에서 막 몸 비비면서 이제 씻고 그러는데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런 돼지가 좋아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목 말 그대로 동물들을 이끌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돼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돼지가 이렇게 쉽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동물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들에서는 돼지를 다시 사육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중국, 미국, 브라질, 에스파냐, 스페인 순으로 이렇게 사육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 대해서 목축에 대해서는 요 정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뭐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동물들의 특징을 보았을 때 구분을 좀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 사육 두수라든지 아니면은 수출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각 동물을 비교해봐라 아니면 이제 파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목축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어서는 식량의 국제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식량의 국제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8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이것은 식량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들에 사실 해당이 되는 부분일 텐데 어떤 것이냐면은 그 지역마다 일단은 무언가 잘하는 음, 그런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 있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즉 자원들이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원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과 수요 그리고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무리 많이 무언가를 생산을 한다고 해도 그 생산량이 그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식량 생산의 비중이 낮고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생산을 해봐야 우리가 먹고 살 양을 이제 충분히 충족을 시키는데도 부족한 거지. 그리고 반면에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식량 생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량 생산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주로 식량을 수입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식량 생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수출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왜 넘어갔니? 그래서 여기 PPT에 있는 그래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뭐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신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식량을 순수출하는 국가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여기 이외에도 이제 순수입이 큰 나라는 저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같이 이제 뭐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순수출이 많은 국가는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이 이제 유럽에 있는 넓은 평원을 끼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주로 순수출을 하는 국가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지도의 색깔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그 녹색에 가까운 색깔이 이제 순수출국, 그리고 적색에 가까운 색깔이 수입국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지역이 순수입국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유럽과 신대륙 국가들은 대부분 순수출국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과 수입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그 수요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단순히 생산량만 따지고 보면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식량의 생산량이 많은 국가들이 있을 텐데 이곳은 애초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생산량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 지역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입도 실시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것과 같이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웬만한 자원들, 식량 자원들은 뭐 가축이고 아니면 뭐 곡물이고 다 따질 것 없이 대부분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이 사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중국은 순수입국이지.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는데 왜 수입을 많이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생산도 하지만 그 생산량이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그 15억의 인구를 먹이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자원의 교역 증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교과서 82페이지 아래쪽으로 넘어갔어. 어떤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어떻게 보면은 교통의 발달까지 여기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이제 다른 지역에서 식량이 많이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은 식량을 이동을 시킬 수가 없었겠지. 그래가지고 세계화, 자유무역 그리고 교통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식량 자원 교역의 증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서 이제 지역과 지역 간의 상품을 이동하는데 관세 같은 이제 우리가 그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무역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196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제 곡물의 수출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에 있는 왼쪽에 그래프를 같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곡물의 생산량 그리고 곡물의 수출량 모두 증가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 이 두 그래프에서 지역을 좀 이제 만약에 밑에 있는 것들이 없고 우리가 지역을 직접 찾아야 된다면은 수출이 유난히 많은 지역과 수입이 유난히 많은 지역 이렇게 이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수출이 유난히 많은 지역을 대표적으로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수입이 유난히 많은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다시 이제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구분을 하자면은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수출에서만 거의 모습을 보이고 수입에서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반대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출에서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수입에서는 어느 정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수출의 비중이 훨씬 크지만 수입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수입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수출에서도 아주 적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요 수출과 수입국을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수출국 같은 경우는 미국,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땅이 좀 넓고 그 다음에 인구는 땅에 비해서 많지 않은 지역들. 반면에 수입국 같은 경우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같이 땅이 넓지 않고 인구가 많은 지역 혹은 중국처럼 땅이 넓지만 그 땅에 비해서 인구는 더욱 많은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식량의 국제 이동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과서 84, 85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세계의 농업 지역에 대해서 농업 지역과 주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 먼저 자급적인 농목업과 상업적인 농목업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급적인 거는 내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급적인 농업이고 그 다음에 갖다 팔려고 하는 것이 상업적인 농목업이야. 그래서 자급적인 농목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동식 경작, 그 다음에 유목, 마지막으로는 집약적인 농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동식 경작은 우리가 열대 기후 지역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 그래서 어떤 곳에서 작물을 재배하다가 이곳에 계속 가꾸어서 재배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이제 뭐 비옥한 정도, 그러니까 곡물의 수확이 잘 안 되면은 이 땅을 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새로 농사를 짓고 그러면은 버려진 이 땅은 많은 강수량, 높은 기온으로 금방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이동식 경작이라고 하고 그때 배웠던 거 떠올려 보면은 뭐 카사바, 얌 이런 작물들을 재배를 한다고 했었어. 그 다음에 유목 같은 경우는 풀을 찾아서 이번에는 이동식 경작은 농사를 지을 땅을 찾아서 이동을 한다면은 유목 같은 경우는 풀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가축을 사육하는 형태다. 그래가지고 이런 유목은 주로 스텝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 지역 하면 생각나는 곳이 뭐 북부 아프리카라든지 서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그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중앙아시아 지역들 이런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약적인 자급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자리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래도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많은 땅을 확보할 수도 없으니까 많은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이 노동력으로 최대한 많은 작물을 수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약적 자급 농업하면은 보통은 이제 벼농사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뭐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동북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친다. 반면에 이제 상업적인 농목업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내가 먹고 산다기보다는 갖다가 팔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재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혼합 농업 같은 경우에는 작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과 가축을 사육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름이 혼합 농업이라고 붙게 되었어. 그래서 혼합 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서부 유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농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은 가축을 사육을 하긴 하는데 가축의 보통은 우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가축 사육의 형태를 낙농업이라고 하고, 꼭 우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유제품,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아니라 그 이외의 이제 부산물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낙농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북동부 저기 오데호 연안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물 농업인데 뭐 기업적 아니면은 상업적 곡물 농업 같은 경우는 넓은 땅에 기계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밀이나 옥수수 아니면 콩, 쌀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뭐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이런 지역에서 뭐 헬기 타고 농약 뿌리고 기계 가지고서 하루 종일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업적, 기업적 곡물 농업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목축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큰 규모에서 가축을 기르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방목한다고 하지. 자연 상태에 큰 초원에 울타리만 쳐놓고 거기에 그 동물을 풀어 기르는 형태를 이제 상업적 목축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서부라든지 아르헨티나 아니면은 호주에서도 조금 더 내륙에 들어가면 이제 대찬정 분지 이쪽에서 이제 땅을 넓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다음 지중해식 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 배웠었지. 수목 농업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뭐 올리브, 오렌지, 포도 이런 나무에서 나는 작물들을 생산하는 것을 지중해식 농업이라고 하고, 원예 농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은 꽃 같은 것을 이제 생산을 하는 건데, 이런 꽃은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보통 도시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은 조금씩 그 범위가 넓어지긴 할 텐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도시 주변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는 열대 지역 공부하면서 했었지. 원주민의 토지와 그, 아, 식민지 지역의 토지, 원주민의 노동력, 그 다음에 그 식민 지배인들의 자본과 기술력에 의해서 대규모로 기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의 형태가 플랜테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한번 기억하고 있으면은 플랜테이션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커피, 차, 카카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랜테이션의 대표적인 작물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학교에 와서 에너지 자원부터 같이 다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